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 쉰고개입니다. 흔히 50견이라는 말을 하죠. 50이 전후해가지고 우리 어깨가 자꾸 결리고 뭐 이렇게 팔도 제대로 못 든다 그러죠. 난 쉰고개라는 제목을 보면서 곧바로 그냥 50견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쉰고개에 뭐 어떻게 뭐 대단히 아팠단가 뭐 그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였죠. 그 이유진님이 발제를 올리셨는데 뒤에 또 질문까지 또 해주시고 그 인물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우진님이 분석을 해주는데 주요 인물은 나하고 남편하고 시댁 부모님 그리고 소설 속 인물 간의 갈등은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우선 인물이 지금 나하고 남편하고 시댁 부모님이 나오고 아들 둘 나오죠. 그리고 친정어머니 나오고 그런데 이 아들 둘하고 친정어머니 얘기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우진님이 발표 발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설 속 인물 간의 갈등은 세 부분이다. 첫째가 뭐냐면은 시부모 당사자들의 갈등.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의 갈등. 그리고 시부모와 주인공 부부의 갈등. 즉 시부모보다는 오히려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하고 아들의 갈등. 혹은 뭐 며느리하고의 갈등.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 나하고 남편하고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랬는데 사실은 인물의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설 속에서는 주로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하고 나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 나를 둘러싼 다른 인물들이죠. 다른 인물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나하고 또 다른 나하고의 갈등이에요.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이거를 흔히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와 이드 뭐 이런. 그러니까 나와 또 다른 나의 갈등. 그 소설 속에서 이게 사실 제일 그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싹 될 수 있는 그런 갈등인데 여기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이 저기 여기 뭐 흔히 해서 또 다른 나하고 나의 갈등, 사회하고의 갈등은 뭐 여기서 지금 코로나를 닥쳐가지고 뭐 남편의 실직이라든가 또 나중에 뒤에 와 보면은 나도 또 실직을 하게 되죠. 그거하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인물들은 이제 시부모하고 남편하고 뭐 이런 그런 갈등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이우진님은 세 가지 시부모 당사자들 갈등, 그 다음에 시부모와 주인공 부부의 갈등,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랬는데 시부모 당사자들의 갈등은 사실 여기 소설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부모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지금 누구예요? 아내, 며느리하고의 갈등, 그리고 남편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공인 나의 또 다른 나하고의 갈등. 그게 결국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심리 묘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구성을 보면은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복합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시댁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시댁으로 내려갈 적에 그 설을 맞아서 내려가면서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와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 첫 말이 첫 대사가 여보 눈 좀 붙이고 떠나야 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거죠. 밤새고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곧바로 출발해야 되는 사정.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하튼 시댁으로 내려가는 과정하고 시댁에 도착해서 일어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현재 시댁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그리고 시댁에 도착해서의 내용이 조금 장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 과거는 뭐냐면은 지난 추석에 있었던 주인공과 시어머니의 갈등이죠. 비싼 약을
사실은 비싼 게 아니죠. 그 영양제, 노인들을 위한 영양제 뭐 한 통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시중에서 기껏 해봐야 뭐 10만 원 그 정도 될 약인데 그거를 뭐 50만 원짜리 뭐 세 통이나 사가지고서는 한 통은 며느리한테 주고. 여기 지금 홍보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홍보관을 운영해 가지고서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거기에 이제 혹해 가지고 그냥 뭐 시어머니 말로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거 뻔히 알면서도 자식들이 어떻게 더 보태주겠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던 모양이죠. 예. 그리고 그 지난 추석에 있었던 주인공과 시어머니의 갈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의 여러 에피소드 이런 게 나오죠. 추석에는 약을 샀고 이번에는 설에 들어가니까 예, 의료기 매트 뭐 예전에 자석으로 된 요 많이 팔았었죠. 예. 그다음 다시 현재로 와서 명절을 보낸 후 올라오는 길에 요양병원에 들리죠. 이제 친정 어머니 보러 가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이제 장모도 자기 어머니 챙겼으니까 장모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장모한테 이제 들리고 그리고 명절 이후에 어린이집 상황이 부분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젊은 시절에 집을 장만하는 과정 내용이 약간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현재 아파트 로비 게시판에 메모를 보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소설 속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시어머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낭비벽 아니면 뭐 쇼핑벽 어떤 구매 의욕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추석 때 약을 산 거, 영양제 산 거, 그 다음에 이번 설에는 매트를 산 거예요. 의료기 매트. 뭐 자석으로 됐는지 뭐 아무튼 매트에서 뭐 누워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죠. 500 얼마짜리, 500만 원이 넘는. 그리고 지난 설에도 약을 샀는데 그 약도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 저 성인들이 먹는 영양제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아로나민 그러고 뭐 여성들 같으면 특히 뭐 여성 호르몬제 아니면 뭐 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뭐 칼슘제 이런 영양제들이 있는데 그 영양제 약국에 가서 사면 다 10만 원 안쪽이에요. 5만 원 뭐. 아로나민 3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관에서는 무슨 뭐 상표도 없는 무슨 영양제 갖다가 그것도 뭐 50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매트도 자석 매트 뭐 전기를 통하게 해가지고서 뭐 좀 뜨뜻하겠죠. 그게 뭐 누우면은 뭐 황토방에서 찜질하는 것처럼 뭐 편하긴 할 거예요. 몸에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500 몇만 원이다. 사기죠, 사기. 근데 여기서는 사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그런데 귀가 솔깃해가지고 귀가 얇다 그러죠. 귀가 얇아서 그냥 당신 몸 좋게 하려고 약도 그렇고 또 매트 산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을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의 입장에서는 빠듯하게 지금 살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둘도 다 대학생이고 또 먹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약값도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일을 저질러 가지고 물론 자식들이 좀 보태고 그다음에 뭐 200 얼마 남은 거 이제 부담하게 됐다고 남편이 얘기해 주니까 그 200 얼마를 또 어디서 또 살림해서 꾸려야 되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실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들에게 고기를 사주면서 원산지까지 속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한우를 먹고 싶어 하는데 그냥 뭐 캘리포니아산 아니면 뭐 호주산 소고기 사다가 야 이거 한우다 이렇게 뭐 둘러댔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뭐 그런 마음이 그 주부의 그 어떤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 살림꾼이죠 살림꾼.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요. 그리고 이유진님이 지적한 것 중에 문장과 본문 내용 관련해서 시부모와의 갈등을 좀 더 파고드는 내용이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의 설명도 필요 이상으로 길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뭐 길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 길게 느꼈냐면 이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말로 나가는 그 부분에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길게 느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문 문장이 짧고 간결한 것은 좋았으나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몇 개를 골랐는데 문장을 지적했는데 스르르 눈이 감겼다. 내가 잠들면 남편이 더 피곤할 텐데 눈꺼풀의 무게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형광등이 고장난 것처럼 몇 번 번쩍이더니 어둠의 승리로 끝났다.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광등이 고장난 것처럼 몇 번 번쩍이더니 어둠의 승리로 끝나며 스르르 눈이 감겼다. 그러니까 앞에 스르르 눈이 감겼다를 뒤에 문장하고 이제 합쳐놨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읽어가면서 그 문장에 밑줄을 쳤어요. 좀 이런 생각을 다 할까. 형광등이 고장난 것처럼 근데 사실은 형광등이 고장난 것처럼보다는 그냥 고장난 형광등처럼 이러면 날 거예요. 고장난 형광등처럼 몇 번 번쩍이더니 어둠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에는 눈꺼풀 감은 거죠. 이제 눈 졸려가지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가 몇 번 그러다가 그냥 스르르 눈을 감은 거예요. 그 눈 서서히 이렇게 눈을 껌뻑이다가 잠드는 그 과정을 고장난 형광등처럼 몇 번 번쩍이더니 어둠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표현이 소설 문장이면서도 좀 아름답다, 시적인 문장이다. 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 영역을 넓혔다는 게 그 영역을 넓혔다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친정 어머니 그 검버섯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저 화분이 나고 뭐 이렇게 저 베란다에 자꾸 점점 좁아지는 거죠. 베란다가 그 영역을 넓히니까 그걸 갖다 쌓아놓은 것이 그 영역을 넓혔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영역을 넓혔다라는 표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연거푸 사용되면은 또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또 다른 문장 지적하겠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유진님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강생들이 올려놓은 감상문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걸 소설로 읽지 않고 수필처럼 느껴요. 전체적인 느낌은 소설이라기보다 수필 같은 느낌이다. 왜 수필 같은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1인칭 소설의 어떤 단점이에요. 1인칭 소설. 1인칭 소설의 단점인데 우리가 흔히 수필하고 소설하고의 차이를 얘기를 할 적에 수필을 이 수필하고 그다음에 소설하고 소설도 이제 1인칭 소설이어야 되겠죠. 이제 소설하고 이게 이제 서로 견주면은 이 수필도 어떤 수필이냐 하면은 담화 속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담화식 수필, 담화. 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필 그러면 그냥 자기 고백이다, 뭐 아무나 다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뭐 누구나 다 쓰는 거다, 북가는 대로 쓰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수필의 제일 특징은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필 속에 소설처럼 이야기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걸 갖다가 우리는 담화식 수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왜 수필로 느꼈냐면은 소설은 소설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전적 소설이라서 그래요. 자전적이다. 자전적, 자전적 소설. 이 좀 적자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전적 소설.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흔히 다른 말로는 뭐라냐면 자자 그대로 쓰고 자서전 소설이라고도 그래요. 자서전 소설. 이게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자기의 삶, 자기 어떤 삶의 어떤 단면을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자전적 소설, 자서전적 소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수필로 읽기가 쉬워요. 이런 소설인 경우에. 그래서 이 자서전적인 소설 이런 것들 우리들이 흔히 그 여러 가지 그 소설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많은 그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쭉 해놓은 결과 까딱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저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삶 혹은 그 일부를 소재로 해가지고 쓴 소설인데 이게 개인적인 경험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이만큼의 경험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쓴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설 속에 시간이 얼마인가? 설 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 도착해 가지고 설 전날이죠. 뭐 저 외식해요. 그리고 설날. 그리고 곧바로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요양본에 들리고 그리고 그 이튿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저기 저 어디야 저 급식하러 갔다가 거기에는 이제 해고 당하는 거죠. 뭐 저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파트의 로비에 있는 그 메모를 보고 거기에 전화를 걸면서 끝나. 그러면 이거 아무리 따져봐도 뭐 길어야 한 닷새 아니면 사흘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흘 혹은 닷새 동안에 벌어진 일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압축을 해가지고 보여준 거죠. 물론 그 안에 과거 추석 때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신혼 초에 집장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던 얘기까지 들어가니까 사실 이 소설 속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은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핵심적인 거는 딱 여기서 이 소설 속의 물리적인 시간은 설 이틀 전에 내려가면서부터 해서 올라와서 아파트에 있는 메모 보고 전화하는 것까지 길어봐야 닷새란 말이에요. 그 닷새를 압축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자서전적인 소설은 자기 삶의 일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참 묘한 게 자서전이라고 그러면은 1인칭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자전적 소설은 대부분이 1인칭인데 3인칭으로 쓸 수도 있어요. 주인공을 내세워 가지고 제3자가 서술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주인공이 사실은 나야. 난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아니면 뭐 주인공이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하면 길동이는 이렇게 제3자인 것처럼 작가 관찰자로서 소설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설의 내용은 작가의 자기 고백과 마찬가지인 자기 삶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자서전은 1인칭이지만 자전적 소설, 자서전적인 소설은 1인칭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지만 3인칭으로 쓸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1인칭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 기억 속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설을 공부하면서 혹은 소설을 읽으면서 학창 시절이건 그 이후에건 소설 읽은 것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거 자전적인 소설 이무영의 제1과 제1장 기억날 거예요. 이무영의 제1과 제1장. 그 다음에 혹시 그거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호철의 남녘사람 북녘사람 이런 게 있어요. 남녘사람 북녘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게 자전적 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문구의 우리 동네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 동네 김씨, 우리 동네 이씨, 우리 동네 박씨. 그 우리 동네 시리즈가 이문구의 자전적 소설이에요. 실제 이문구가 그 서산에 당진이죠, 당진. 그쪽에 가가지고 실제 농촌에서 겪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문열 많이 아시죠?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을 보면은 읽어보면은 영양, 청송, 안동 여기 그 산길 들길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 재밌다 그러는데 저는 재미없게 읽었어요. 왜 그러냐? 소설 읽으면 거기 다 보이니까 눈에. 왜 내가 거기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산, 어느 산길, 어느 들길 그냥 다 보여요. 여기서 한마디 작가의 삶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작가의 소설은 재미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병렬의 삶을 잘 알잖아요. 그럼 이병렬 소설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 아주 절친한 친구들은 제 작품 별로 재미없대요. 읽으면서 그래. 아, 요거는 누구 얘기고, 요건 누구 얘기고, 요건 누구 얘기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물론 제 경험도 있지만 제 친구 얘기, 누구 얘기, 누구 얘기 이렇게 다 혼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허구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알아채요. 알아채면 재미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전적 소설을 넘어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게 사소설. 사소설. 이 사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소설로 넘어가야 되면은 아까 이 자전적 소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작가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느 일정 부분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소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소설에는 허구의 과정이 없어요. 사소설은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뭐 물론 뺄 건 빼고 보태는 게 없어요. 뺄 거 빼고 얼굴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이 사소설. 이게 이 사소설이 이 1990년대 많이 나왔어요. 이게 1990년대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 사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샘터에 계속 연재했는데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시지만 최인호의 가족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거야. 거기 보면은 최인호라는 작가가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 아내,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친구들 그대로 표현해요. 더군다나 실명으로 표현해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왜 소설이라고 그러냐? 우리는 소설은 허구라고 그러는데 자기 삶의 실제 삶을 구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요걸 앞에 뒤에 일어났던 거를 앞에다 냈고 그러면서 또 과거 회상도 하고 근데 과거 회상하는 그 회상조차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소설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그 아주 뭐 갈등 구조도 있겠지만 사소설을 다 읽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 있죠. 잔잔한 감동. 그죠? 그런 걸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그 아웅다웅하는 모습, 그 다음에 부부간에 혹은 알콩달콩한 모습, 그리고 친구들 간에 어떤 화기애애한 모습, 또 친구들하고 뭐 삐졌다가 뭐 틀어졌다가 다시 또 화해하는 그런 모습,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거죠. 가족, 최인호입니다. 최인호의 가족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사소설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앞단계인 자전적 소설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금 감상평에 지금 저 이유진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소설이라기보다는 수필처럼 느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소설이 되려다가 그냥 수필적으로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소설? 예, 담화식 수필. 쓰다 보니까 막 엉망으로 써놨네요. 이 담자가 이야기 담자입니다. 이 말씀원변에 이야기예요. 이야기. 요 담이라고 하는 요 담은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담화식 수필. 이 담화식 수필 속에는 한 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 저 이우진님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주인공의 내적 고민은 그냥 그저 힘들다는 하소연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절약해가지고 뭐 월세에서 전세에서 또 뭐 조그만 평수로 그러다가 이제 또 뭐 넓은 평수 애들 낳고 애들 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이렇게 살림 늘어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살림이 늘어나는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취감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몰라주고
일을 컥 저질러 가지고 자식들이 그걸 해결하게끔 만들으셨다라는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내적 고민이 좀 더 그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문제는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가족 간의 문제가 좀 더 압축되어 해소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여기서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남편이 역할을 잘했어요.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부의 역할, 거기서 남편의 역할을 참 잘했어요. 다 저희가 알아서 그냥 미리 해결했다 그러고 남편한테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이러고 그리고 혹시 저 부인이 아내가 좀 섭섭할까봐 그 피곤할 텐데 올라오면서 또 장모 있는 요양병원에 들리잖아요. 그리고 들려가서 또 뭐 사가지고 또 가서 장모한테 인사하고 그런 거 보면 이 남편의 역할이 참 아주 멋진 남편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부간에 시어머니 이거 문제 때문에 그 500몇만 원짜리 그 매트 산 것 때문에 뭔가 이게 티격태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집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등장한 주인공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 내용도 남편과의 불편함을 해소되는 상황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큰 울림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셨어요. 특별한 주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경험을 자주 했다는 거야. 뭐 어떤 거 읽을 적에 추리소설, 공포소설, 스릴러 소설 읽으면은 특별한 주제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재밌게 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장르 소설에서 뚜렷한 주제의식보다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괜찮죠? 괜찮습니다. 주제의식을 담기 위해 이야기 구성에서 주의할 점과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요거 답하는데 한 학기 동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소설마다 어떤 소설이냐, 어떤 내용이냐,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서 주제의식을 어떻게 담아내는가는 다 다르죠. 그거는 이것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압축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소설의 내용, 사건, 인물에 따라 다릅니다. 요거 지금 빨리 끊으라 그러니까 요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요거 뚜렷한 주제의식보다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도 괜찮은가? 요거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